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은 주거문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자연을 품은 집 우리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옥하면요, 뭐 경복궁, 창덕궁 이렇게 좀 큰 궁궐, 기와가 얹어져 있는 굉장히 고래등 같은 그런 집들이 떠오르는데 기와집이 한옥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옥하면 사실은 약간 편견 혹은 어떤 교주적인 생각들이 있는데요. 꼭 기와집이 한옥이다. 이거는 맞진 않습니다. 기와집만이 아니라 뭐 초가집, 귀틀집, 뭐 너화집까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 한옥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네. 한옥 자체가 사실은 생멸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한말 이전에는 한옥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양옥이나 이제 일식가옥이 들어오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한옥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된 거죠. 마치 한정식이라는 단어나 개념이 구한말 이전에 없듯이. 한옥을 뭐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옥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좀 머뭇거리게 되는데요. 올랩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아마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코너가 있죠. 박창규 씨. 그렇습니다.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코너 그리고 곳곳에 숨은 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창규 브리핑 오늘도 함께하고요. 오늘의 탐구 주제 한옥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집이고요. 고조선 고구려 가옥의 특징인 구들과 또 백제의 마루가 합쳐지면서 구들과 마루라는 한옥 고유의 형태가 완성됐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고백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옥의 종류, 지붕에 무엇을 얹느냐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갈대나 볏짚을 이용하면 초가집, 그리고 또 흙을 구워 만든 기와가 사용되면 기와집, 붉은 소나무 너를 모아 만들면 너화집, 그리고 통나무를 깃들로 짠 귀틀집 등이 유명합니다. 혹시 아니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창규 브리핑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거는 한옥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조심스러운데 아니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들어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옥을 기피하게 됐지만요. 최근 들어서는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죠. 게스트하우스부터 철도용 역사, 그리고 주민센터, 도서관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어느새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집 한옥! 명품은 세월을 타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한옥은 앞으로도 영원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옥이여 영원하라 forever. 잘 들었습니다. 네. 아우. 네. 예전에 우리 한옥하면은 기와집을 주로 떠올린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선생님, 기와를 그렇게 자주 쓸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죠? 예, 그 기록을 보면 기와는 3000년 전 주나라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전래된 건 한나라 때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정벌 하면서 한 사군이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네. 그때 이 기와가 우리나라에 전래됐다고 합니다. 이 기와는 아시는 것처럼 흙을 구워서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필요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쓸 수는 없었고요. 주로 이제 지배층이라든가 유력자의 집에 많이 썼겠죠. 근데 우리가 지배층이 많이 늘어난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양반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채 10%가 안 됐어요. 그 양반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옥집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 뭐 마을에 많아야 한 채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예. 일반 백성들은 주로 그냥 초가집, 우리가 초가상간이라고 하는 그 집에 사셨다고 하는데 초가상간. 근데 초가상간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두 분은? 예전에 그 속담이 있죠. 네. 그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런 초가상간. 이 한옥의 기본이 되는 게 초가상간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초가삼간이라고 하면 딱 삼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이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엌하고 방 하나 있는 이간도 이제 보통 초가삼간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 간이라는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간은 보통 기둥 4개가 만드는 정사각형을 한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간집, 2간집이면 정사각형 3개 또는 2개로 만들어진 집을 우리가 뭐 초가 3간이라고 하는데 요 간의 크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이 커지면 간을 크게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집은 이 초가 3간이 변형이 되면서 뭐 기역자 집도 될 수가 있고 니은자 집도 될 수 있고 또 뭐
큰 미음자 집도 될 수가 있겠죠. 네 개가 일자가 붙으면 네. 이 두 간, 세 간 집이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분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니까 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로 한옥이 즐비한 곳으로 박찬규 씨가 시대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재현해 놓은 곳이 아니라 네. 예전에 살았었고 심지어 지금도 살고 있는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을 다녀왔거든요. 네. 역시 이번에도 찬남매가 함께 출동했습니다. 네. 박찬규, 박재성! 우리는 호기심 가득 찬남매.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서 어떡하라고요? 뭐 이제 이주됐으니까요. 뭐 이주됐으니까 네. 앞으로 나아지겠죠 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외암 민속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암 민속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몰라요. 예전에 여기 와봤다면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어. 그때 한번 와봤는데 기억이 없어요. 여기서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기억이 없어. 오늘도 좋습니다. 깨끗해요. 네. 오늘도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니까. 그럼요. 네. 가봅시다. 근데 화면 보니까 정말 니은도 있고 기억도 있고요. 한글이 보이네요. 저 안쪽에도 집이 있으려나? 안쪽에 집이 있겠지. 네,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지. 당연한 소리를. 10% 왔는데 집이 그럼요. 있어야지, 그러면. 당연한 소리를. 아, 깨끗해. 참 깨끗해. 너무 맑아. 근데 여기가 다른 게 네. 재현해 놓은 곳이 아니라 여기는 직접 사람들이 살았던 곳들 네. 그런 곳이니까 손때들이 묻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체온이 느껴지는 집들인 거지. 아니, 이 마을 전체가 국가 민속문화재에 지정됐대. 야. 대문이네. 양반댁이랑 뭔가 크다. 다르다. 확실하게 문부터가 크기가 다르잖아. 자, 그럼 양반 집 들어갈 때는 좀 우아하게, 양반답게. 흥미를 지켜서 한번 좋아요. 들어갑시다. 이리 오너라. 문을 열어봅니다. 열어보시오. 너무 멋져요. 아니, 근데 처음에 탁 트인 마당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아, 방이 있는데요, 바로? 건물이 앞에 있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탁 들어가자마자 넓은 그러게요. 정원이 있을 거라고 큰 마당. 마당이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바로 사랑채가 있더라고요. 이 구조가 좀 상류층 구조인 거예요? 그 외암마을을 설명을 할 때 상류층, 중류층, 서민주택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그게 사실 명쾌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조선시대 신분을 따지면 호패 기준으로 하면 양반부터 천민까지 5개 계급이 있는데 집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상중하로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 배치나 뭐 내부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그 주인의 의지와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개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뭐 이 행랑채가 어디 있느냐, 사랑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상중 하류를 나눈다기보다는 그 개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뭐 양반에서 상민 그리고 노비까지 다양한 계층의 그 공간 구조들이 많이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에 국가 그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이전에는 이제 중요 민속 자료로 분류가 됐었고요. 아, 여기 사랑채네. 사랑채. 저분들이 그 사랑방 손님이구나. 그런가 봐요. 책을 읽고 계시는데 어떻게 책 읽은 기억 좀 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와서 함께 글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 아니 근데 사랑방, 이 방은 사랑채라고 하고 여기도 방이 있어. 아, 여기도 집이 있어. 이거 뭐 하면 되지? 문 옆에 양쪽 좌우로 방이 있네. 그러니까. 문간채. 문간채. 여기가 대문인데 옆에 하인들이 기거하는 방이고 창고, 외양간 등이 이어졌던 곳이야. 눈이 아프겠어. 눈이 아프겠어. 아, 그렇구나. 뷰는 더 좋지, 앞에. 문 열면 내과니까. 기억나. 뷰. 아니야, 난 이쪽이야. 이쪽이야. 나 이쪽 올라가, 나 이쪽이야. 애쓰지 마세요. 아이고, 형님들 잘 계셨어요. 형님들. 이리 오시오. 아이고, 이리 아직도. 오시오. 애쓰지 아니, 마시오. 아니, 몇백 년째 지금 아직까지 글 공부 안 하시고 왜 알까기라고 계셔요? 야, 형님들. 야, 글 공부하기로 하셨잖아. 왜 알까기라고 계셔요? 여기가 안 친가 보다. 여기구나. 아, 마당이 생각보다 크다. 집 안에 있는 마당 치고는. 쫙 흩어져 있는 여기. 이렇게.
넓네. 여기서 기쁜 일, 좋은 일 다 일어난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여기서 이제 행사들 다 여기 이벤트 존. 이벤트 좀. 결혼도 하고,婚礼도 하고. 돌쇠 혼나고 막. 아, 돌쇠. 왜 자꾸 이렇게 기억이 나지?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치고 싶어. 이렇게 치고 싶고. 하고 싶고. 인정하시라니까. 아니, 뭐 이렇게 쓸고 싶고. 한옥에서 마당이 굉장히 바쁜 곳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구두리라고 할 수 있지만 한옥의 가장 큰 건축적 특징은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한국인의 정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 자체를 바꿔준 게 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을 통해서 우리는 건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건축은 건물 더하기 마당이 되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마당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다.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집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와서 마당에서 놀고 함께 어울리던 공간. 시골집에 가면 항상 마당이 있었고 또 위에 평상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평상 위에서 수박도 먹고 옥수수 맞아요. 먹고 또 이제 밤이 되면 모깃불, 모깃불 피워놓고 누워있으면 별밭이 쫙 펼쳐져 있었던 그때의 생각들. 다들 오랜 시절에 그런 추억들 있지 않나요? 저는 논 기억보다는 일한 기억밖에 많이 없어요. 추수 끝내면 이제 벼 말린다고 널어놓죠. 또 호박 다 잘라서 말린다 하죠. 깨 또 도리질해서 깨 턴다고 하죠. 마당에서. 저한테는 마당은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처럼 생겼지만 고향이 시골이라서. 예, 김선생님은 어떠세요? 거기서 밥을 가끔 거기 나가서 먹으면 그게 꼭 소풍 온 기분이었어요.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밖에서 먹으면 왠지 더 맛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막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마당 하면은 우리나라 이 문화공간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의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놀이가 있잖아요. 그냥 마당에 펼쳐놓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관객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이런 것도 마당의 문화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햇볕 좋을 때 막 고추도 말리고 아까 호박 열심히 썬 거 말리시고 참깨도 말리고 그렇게 해서 또 겨우내 저장해서 먹기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아마 김장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마당은 지극히 생산적으로 활용을 했던 공간이 마당이라는 곳이죠. 예.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고요. 그나마 귀족 정도가 되면 이제 정원 같은 걸 두곤 있었는데 지극히 도교적인 어떤 신선 세계를 이상향으로 꾸며낸 그런 공간이 중국엔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불교 위주로 이제 정원이 발달해 가는데 네. 어떤 작업, 생산을 위한 공간보다는 그걸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공간으로 마당 혹은 이 정원을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아, 여기가 안채인가 보다. 오, 안채. 이야, 넓다. 저게 석가래인가? 저 선장에 있는데? 저 기둥들 옆에 있는 게 석가래? 네, 길게 내려져 있는 거. 그럼 이게 보? 본가 보다. 용어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인 구조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털을 닦은 상태에서 기단을 놓고 이제 주춧돌을 놓겠죠. 그럼 그 위에다 이제 기둥을 놓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힘을 받아서 밑으로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부재의 위치하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워져 있는 건 다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굵은 부재 있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 기둥의 전후를 연결해 준 보입니다. 우리가 대들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들보가 제일 커요. 우리나라는 기둥을 좌우로 연결해 주는 것. 그거는 돌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부릅니다. 사실 기능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붕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기둥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와 기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석가래가 있고 추녀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이제 지붕을 만드는 거죠. 여기 있으면 예전에 왜 대청마루에서 시원하다고 하잖아. 시원하지. 왜 그러지? 시원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띄어있는 공간이니까, 띄어있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봐봐요. 방들이 많아도 이 방 문 열어도 대청마루, 저 방 문 열어도 대청마루, 이 방 문 열어도 대청마루. 그렇구나. 당연한 걸 물어봤구나. 당연한 걸 물어봤구나. 지금은 거실이라고 하잖아. 근데 확실하게 그냥 마루가 더 좋은 마루? 것 같아. 마루가 거실보다는 마루. 근데 대청마루 밑에 공간이 있어.
아, 그렇지. 이렇게 띄워놨네. 왜 그런 거지? 주축돌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다 이유가 있지. 아, 부엌이구나. 아궁이에서 불 때고. 되고. 아, 온돌. 그럼 이렇게 불 때면 난방이 쭉 되면서 이렇게 휘어 감고 돌아서 굴뚝으로 연기를. 아, 뒤편에 굴뚝도 있겠다고. 아, 장독대. 뒷마당, 뒷마당. 뒤뜰. 야, 이렇게 숨은 곳이 많아요. 숨바꼭질 하는데 왜 이렇게 숨을 곳이 많아? 장독대가 가득하고요. 예. 또 이 장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 집이다. 한옥이다. 한옥의 약간 표본이랄까? 옆에 있는 그 상류층 집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것 조금 같아요. 작은데 구조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마당 있네. 있네. 여기가 안채 똑같잖아. 그 주방 있고 부엌 있고 옆에 있고 쭉 옆에까지. 차이점 하나 발견했다. 저기는 곡간도 지붕이 기와였어. 근데 여기는 곡간은 지붕이 초가야. 왜 여기만 이랬지? 돈이 여기는 안 미쳤던 거지.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이제 초가로. 그랬나 보네. 그러고 보니까 기와하고 초가하고 지붕은 이것밖에 없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또 있나? 지붕에 종류가 또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냥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게. 이 두 개밖에 없는 건가? 그런가요? 다양한 종류의 뭐 집들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전부 다 주로 기와집 아니면 그러게요. 초가집. 예. 뭐 울릉도 쪽에 가시면은 이제 그 나무를 켜켜이 쪼개가지고 지붕을 얹기도 하고요. 강원도 쪽에 가면 그 전파남이라 하죠. 돌 중에 셰일 형태인데 얇게 잘 쪼개지는 돌판으로도 이 지붕을 얹기도 하고 그 지역의 자연 조건에 따라서 뭐 지붕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둥, 벽체나 많은 그 부재들이 변화를 하게 되죠. 예.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저쪽까지가 상류층, 중류층 살았던 집이라면 여기는 이제 서민층. 서민층. 아니, 문부터 달라. 오, 그러네. 격이 다르다 보니. 쌀이문. 쌀이문. 괜찮습니다. 이 문은 쌀이문이라고. 쌀이문. 예. 쌀이나무. 쌀이나무로 만든 쌀이문이구나.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봅시다. 쌀이문을 열고 안으로.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아까보다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당은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두 동이네. 그러니까 두 동이야. 여기는 뭐지? 여기는 이제 곡간들. 곡간. 근데 이거 초가가 보통 두께가 아니다. 이거 눈 비 오면 썩을 텐데 이거 어떻게 이거 집으로 했을까? 그렇지. 관리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이것도 갈아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기와집도 그렇지만 이 초가지붕의 초가집의 초가지붕도 사실은 영구 불변하는 건 아니에요. 기와장도 사실은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 초가 역시도 시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가 그럼 되겠느냐 하지만 일단은 두껍기도 하거니와 이 지풀과 그 지붕 그 내부 구조 사이에는 뭐 점토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방수에는 큰 지장 없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어렸을 때 초가지붕을 많이 이렇게 새로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군뱅이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뭐 드셨다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주 갈아줘야죠. 짚을 저렇게 두꺼운 걸 다 간다고 그러는데 저걸 다 가는 건 아니죠. 위에 그냥 덮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두꺼워질 뿐이 없죠. 계속 쌓으니까. 그래서 늘 다 통째로 드러내고 이렇게 갈아엎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집이 시원하잖아. 왜요? 흙집이니까. 흙집이라서? 안에 전부 다 흙이잖아. 아. 흙하고 집하고 같이 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였구나.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되죠? 숨 쉬고 있잖아, 지금. 다음을 또 이렇게. 들숨날숨. 들숨날숨. 흙집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기돼지 삼형제 할 때 제일 약한 집이 어디야? 흙집. 그러니까 조금만 폭풍 뭐 눈보라 있고 하면 무너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집들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튼튼하게 지었나 튼튼하게나 봐. 보다. 또 그런 방법이 있겠지. 나를 흙집을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흙집이라고 해서 뭐 흙으로만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고요. 흙 벽 안쪽에는 왕골대나 집등이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오밀조밀한 아주 그 뭐랄까 밀도 높은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저게 무너지거나 하진 않고요. 오히려 그 뼈대가 있고 그 바깥에 살을 붙였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가? 예전에 할머니 댁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초가집은 아니었지만 그 느낌, 맞아. 정서는 비슷했던 것 같아. 시골집들 가면 전부 다 이 구조지, 딱 이 구조. 여기에 부엌이 있고, 부엌 있고, 옆에 방들이 있고, 건너편에 사랑방이 있고. 한 요쯤에 지게 하나 세워져 있고. 맞아. 아, 이게 초가상간이고 난 교과서에만 봤는데. 그러니까 초가 있고, 하나, 둘, 셋, 상간. 상간. 와, 그늘까지 다 보고 좋네. 좋다. 찬전장 오늘 어때요? 저는요, 사실 교과서에서만 이런 한옥 그림 많이 봤지. 이렇게 실제로 하루 종일 온전히 다 제 눈으로 담은 거 처음인데, 한옥은 자연이랑 함께다. 어딜 가나 정원이 있고, 문만 열면 바로 풀과 숲이 보이고. 야, 그게 뭐라고? 사격. 아, 자격. 그러니까 진짜 집과 자연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이런 시골에 와서 고향과 또 자연이 있는 곳에 와서 한옥 짓고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나 봐요. 그런가 봐. 좋네. 너무 좋다. 외암리 민속마을을 살펴보셨는데 너무나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운동 겸 산책 겸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서 마을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모습이 아름답고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 특히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모습들, 전체가 참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네. 둘러보셨지만 뭐 한옥이 아름답다라는 평가는 다들 수긍하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평가가 있죠. 한옥은 과학적이다. 또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옥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생활의 지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보다는 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편의를 계속 증진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을 바꿔왔다는 것이죠. 구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기를 최대한 머금도록 이 안에 그 고래 설계를 상당히 지그재그 미로처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굴뚝의 높이도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느 곳은 특히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이 굴뚝의 높이를 높임으로써 기압차를 발생시켜서 불이 많이 활활하게끔 하는 이제 구조를 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이 굴뚝의 높이를 낮춰가지고 천천히 이제 불에 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유도해내기도 했었고요. 또 이 구들장 자체의 소재를 석회암 혹은 뭐 화강암 이런 것들은 쪼개기도 어렵거니와 구조적으로 좀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이제 이 구들장은 주로 이제 전파암을 많이 썼습니다. 일단 한번 달궈지면 잘 식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파암은 그 석질의 특성상 잘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만드는데도 어렵지 않았고 또 오래 열을 머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썼는데 지극히 저는 과학적이었다라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예로 하나 우리가 그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판전을 예를 들어보면요, 사실 1970년대에 그 팔만대장경을 이제 좀 보존하기 위해서 현대식 시설로 뭐 항온 항습이 된 현대식 시설을 만들고 옮겼다고 그래요. 근데 옮겼더니 오히려 그 팔만대장경 판이 뒤틀리고 막 쩌개졌대요. 그래서 급히 다시 장경판전을 옮겨놨더니 그게 뒤틀림이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과학의 원리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 장경판전은 말 그대로 남과 북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남쪽 창문은 아래쪽이 창이 크고 위쪽은 작아요. 북쪽은 아래쪽이 작고 위쪽은 크거든요. 왜냐하면 한여름에 공기가 앞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잘 올라가게끔, 또 겨울에는 반대로,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 건물도 만들고 일반 사가들, 그 한옥도 만들다 보니까 지극히 거기에는 이 열을 관리하는, 냉기를 관리하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대청마루를 보니까 또 공간이 띄어져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뭐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한옥 자체가 나무로 주로 짓다 보니까 바로 땅에 맞닿아 있으면 습기가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공간을 일부러 띄움으로써 이제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했고, 당연히 이제 습하지 않게 유도를 해 나갔던 거죠.
네. 침대만 과학이 아니었네요. 한옥은 집이 아닙니다. 한옥은 과학입니다. 자, 한옥 속에 숨어있는 과학. 한옥을 조금 더 한옥답게 만드는 그 비밀을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흙과 나무라는 키워드인데요. 뭐 흙하고 나무는 그냥 한옥을 만드는 주 재료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 세계의 집들을 보면 주로 그 지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것들을 주 재료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은 되긴 하지만 그런 기후는 주로 재료보다는 모양, 지붕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창문의 모양에서 고려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형 목조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중국은 주로 벽돌을 구워서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벽돌 집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흙과 나무기 때문에 그런 흙과 나무로 주로 집을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흙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여기서 어떤 과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약간 좀 갸우뚱해지는데 나무와 흙은 습도 조절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방 안에 습도가 모자르면 자기가 갖고 있던 물을 뱉어내고 습도가 많으면 자기가 그 물기를 머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집안의 그 공기를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정서적인 문제인데 사람한테 가장 그 편안한 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비싼 인테리어재는 나무예요. 저는 한옥에서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못 자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을 하나도 안 썼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은 좀 싸게 지은 한옥이어서 못이 좀 많았었는데 네, 잘 지은 한옥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못을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체, 이전, 재조립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네. 괜찮은 한옥이 있으면 그걸 사다가 우리 동네로 옮겨올 수도 있고 혹은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좀 씁쓸한 역사이긴 하지만 그 경복궁에 세자가 살던 집 동국마마가 살던 자선당이란 건물은 일제 때 일본 도쿄로까지 팔려가거든요. 배에 실려서. 그래서 조선관이라는 이름의 편액을 달고 개인 박물관으로 쓰이다가 네. 관동 대지진 때 불타고 남겨진 석축만 방치돼 있다가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되가져와서 이제 경복궁에 안치를 했는데 네. 뭐 그렇게 해외로까지 팔려가기도 했었고 경복궁의 육문당, 윤무당 이런 건물들은 지금 전남 영암 쪽에 가서 한 종교단체 강당으로 쓰일 정도로 이 한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자유로운 그런 집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조 건축물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재들을 수시로 갈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그 건물 중에 목조 건축물의 연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을 수덕사 대웅전이라고 하는데요. 1308년 충렬, 고려 충렬왕 때 만들었는데 그럼 수덕사 대웅전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다 고려 때 나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특히 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해서 썩으면 갈아줍니다. 네. 그래서 부재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속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갈아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갈면서 이렇게 써나간다고. 오히려 더 경제적인 스타일이었죠. 예. 마당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곳에도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집 안으로 햇빛을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하고 근본적인 차이인데 서양은 이제 담집입니다. 담집은 담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네. 그래서 서양은 창을 크게 못 냅니다. 집 안이 깜깜해요. 그래서 그 서양 건축의 역사는 사실 창을 크게 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파테온 신전 같은 게 없잖아요. 뭐 천장을 뚫어가지고 지붕을 뚫어져갖고 빛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직사광선보다 이제 간접광선을 중시 여기는데 네. 그 간접광선을 만들 때 이제 마당이 하나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마선이 있는데 처마가 있잖아요. 그 처마가 다른 지역보다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게 이제 냉난방 기준점입니다. 처마가 나온 길이가. 네. 그래서 여름에는 햇빛이 방으로 집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겨울이 되면 해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준점이 그 처마선이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해가 뜨는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남중고도라고 그러는데 해가 뜨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해가 바로 안 들어오고 마당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간접광선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간접 조명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 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요즘에 마당하면 잔디를 많이 깔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는 마당에는 잔디나 흙 안 깔고 흙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색깔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건 직사광선에서 봐야지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무 집에다 이제 색을 그래서 잘 안 칠합니다. 질감 자체를 느끼는 게 이제 발달했죠.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보셨잖아요. 네. 권 작가님. 많은 집의 형태들을 보셨죠. 네, 뭐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언제 쓸 줄 저는 몰랐는데 네. 제가 여행하면서 찍어온 겁니다. 저거는. 이때를 위한 네, 거죠.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마테라라는 도시인데요. 보면 위에 이제 이 석산, 돌산 위로 이제 도시가 보이잖아요. 저건 그나마 중산층 이상이 사는 대리석 집들입니다. 초록색 부분에 점이 뽕뽕뽕 뚫려 있는데 그것들은 다 동굴이에요. 뭐냐면 돈이 없는 서민들은 저런 대리석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석이 변성되기 전은 석질이 석회암인데 석회암은 무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석회암으로 집은 지을 수 없지만 석회암 안반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동굴집을 짓고 사는 모습인데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여긴 그나마 저렇게 집 형태가 온전하다면 그 근처에 있는 알베로벨로라는 또 도시가 있어요. 알베로벨로라는 이 도시는 좀 뭐랄까요, 낭만적으로 좀 스머프 집같이 생긴 것들이 있는데 위에 지붕을 보시면 돌로 쌓았습니다. 돔 형태를. 근데 저거는 영구 불변한 소재가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이제 세금 징수원이 이 도시를 찾게 되면 그 소문을 듣고 이 돔 꼭대기의 키스톤, 그 열쇠돌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돔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산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관원이 돌아가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다시 지붕만 올려서 사는 말 그대로 뭐랄까요, 임시집 같은 건데 그 시대상을 이제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유럽의 경우 저렇다면 아시아에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그 똠레삽 호수에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한국 분들이 요즘에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인데 저기 가면 그 장대 높이가 한 10m 이상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은 평지가 워낙에 넓어가지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이 수위가 확 올라가거든요. 범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 높이가 한 10m 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마저도 그나마 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고 그마저의 돈이 없는 베트남에서 넘어온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호수 위에 보트집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저마저도 삶의 어떤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이 호숫가에 집을 가변적으로 짓고 삽니다만 홍수가 나면 집이 잠길 거 아니에요. 집을 그대로 우리 리어카나 아니면 오토바이 위에 실어가지고 물이 들이치기 전에 밀어 올려요. 그리고 물이 내려가면 다시 내려가고, 왜냐하면 물가에서 그때그때 하루벌이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곳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식 주택이 됐네요. 네, 정치적인 맞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어떤 자연 환경의 어떤 그 폭력성, 위험성 때문에 집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사회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계속 변모해 간다라는 거죠.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랩 자연을 품은 집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옥 하면은 굉장히 좀 여유로운 느낌이 있고, 왜 우리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할머니가 내 새끼 왔냐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런 포근함, 푸근함, 그런 것이 바로 한옥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거든요. 저도 조금 있는데 박찬규 씨도 있나요? 있죠. 일단 생각이 드는 거는 난방비가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춥다.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떼고 위에서 떼고 아래서 떼고 하니까 그래 난방비가 많이 들까 하는 걱정하고 또 만약에 제가 산다면 보안 서비스를 여기저기 신청을 해놔야겠다. 일단 담장도 밤이 낮고 낮아서. 그다음에 또 문도 왠지 열면 열릴 것 같은, 조금만 흔들면 열릴 것 같은 그런 문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한옥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은 대개 지금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난방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구둘이 없을 경우에 겨울에 잠을 한겨울에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요? 서로 그냥 체온을 유지하면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떡하죠? 혼자. 동물 털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개를 많이 안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는 난방 장치가 사실 구들이 없기 때문에 밤에는 불을 꺼야 되잖아요. 자려면. 그래서 살기 위해서 왕족들도 개를 여러 마리를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게 산업혁명 전까지, 바로 그때까지도 산업혁명까지도 그 개를 안고 잤어요. 한 2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집이 한옥이었고, 뭐 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건 뭐냐면 한겨울에 눈이 오는 날 그 구들장에 엎드려서 이불을 쓰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눈 구경을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옥이 갖고 있는 이제 매력이죠. 그래서 한옥을 춥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옥은 그렇게 춥지 않은 집입니다. 그래서 뭐 초가집은 그 시스템 창으로 할 수가 없지만 그 양반집은 그 시스템, 그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시스템 창호입니다. 그러니까 창이 사중이에요. 많이 되는 집은. 그래서 건문을 열면 안에 미닫이문이 나오고 또 사창도 나오고 또 흑창이라고 그래갖고 그 앞뒤로 이렇게 그 창호지를 바른 문이 있습니다. 창호지를 바를 때 끝에를 우리는 안 잘라요. 딱.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여백을 다 메꿔주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스템 창호가 이렇게 발달한 데가 뭐 다른 나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따뜻한 집이 이제 한옥이었다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옥은 따뜻합니다. 또 이제 그 보안의 문제는 담장이 낮으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술 먹고 갔는데 집에서 문을 안 따준다 그러면 넘어가기가 일단 좋습니다. 선생님 여러 번 그러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싸워도 매일 봐야 되기 때문에 화해를 안 하면 원수지금 못 살잖아요. 그러면 치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화를 풀어야 해서 이제 이웃하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장이 높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오해일 가능성이 많은데 되게 강력범죄 있잖아요. 갇혀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거든요. 폐쇄된 공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담장이 낮거나 하면 큰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작다는 거죠. 이웃하고 좀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만 돼도 담장을 팍 낮추는 게 안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세요. 네네. 사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마을 공동체의 개념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향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을 이제 행정을 관할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정한 정도의 자치규약이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향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대소사를 논했던 그런 시대가 이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담장의 높이가 낮다고 해서 혹은 대문이 아예 없다고 해서 보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함께 가꾸고 지켜가던 공간이 이 조선의 마을들이다 보니까 한옥 그 자체는 허술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보다도 더 보안에 유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시절 그 한옥의 모습이 아닐까 하기도 합니다. 한옥은 진짜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옥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대칭으로 비례에 맞게 짓기 때문에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성 있게 집을 지어요. 자연이 다르면 집을 자연에 맞춰 짓고 또 개인이 다르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집만 해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압축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흙과 나무로 지은 집. 그러니까 다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 집은 정적입니다. 비례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걸 갖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동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나라는 그 자연의 흐름, 리듬, 그러니까 하모니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요즘 아파트들은 뭐 평수가 같으면 거의 내부 구조 똑같고 그리고 이걸 재산의 증식 수준을 보다 보니까 그 내부에도 그렇게 큰 정성을 쏟지 않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개성이 있었던 집이 옛 한옥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예전에 그 숭례문 화재 때에도 순식간에 불이 치솟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랬었잖아요. 나무로 짓다 보니까 그 화재에 좀 취약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이렇지는 않나요? 물론 이제 나무로 짓다 보면 당연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환마을만 보더라도 그 마을 앞에 있는 그 냇물을 마을 안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작은 또랑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방화수의 일종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자연재해에 대비한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그 자연 환경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대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바람이 많은 지역은 그 지붕을 돌을 원친다거나 돌로 만다거나 이런 정도인데, 근데 현대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자연재해 중에 요즘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지진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진은 오히려 콘크리트나 돌로 만든 건물들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움직이면 뒤틀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데 나무는 복원성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뒤틀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개념의 자연재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만 보더라도 지진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목조 건축물입니다. 나무로 지어서 빨리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가 보통 화재가 났을 때 안전도를 확보하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한옥은 부재가 다 크잖아요. 대들보가 무너질 정도로 불이 붙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전히 한옥이 그런 점에서는 단독주택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요. 요즘 뭐 아파트 화재 보면은 정말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데 한옥은 굉장히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네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옥 구조의 집에서 살았거든요. 뭐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청마루 참 좋아했고요. 근데 정말 싫었던 공간이 화장실이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화장실이. 어떤 밤에 추억들이세요? 가기가 무서워서 참다 결국 할머니 요강 거기에 사용했었던 기억도 있고. 저는 외가가 정말 이제 한옥, 근데 아주 뭐 번들어진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초가가 거의 섞인 이제 한옥이었는데, 친가는 이제 양옥 개념으로 이제 그 슬라브라 하죠. 그걸로 지은 집이었는데 구조 자체는 한옥과 같았어요. 초가 삼간의 부재가 슬라브 블록으로 바뀌었다 차이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건축 부재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의 성질, 성격, 마당을 통해서 함께 공유했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이웃들이 와서 함께 아픔, 슬픔을 함께 했던 기억들, 그런 것이 저는 참 그리운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떨어지기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마당 앞에 이제 샘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하시거나 뭘 하시면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마루로 기어 나와서 계속 울었대요, 어머니한테. 근데 이제 춥잖아요? 추면 또 방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간대요. 그러다가 조금 이따 따뜻해지면 다시 또 나와가지고 엄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니까 그런 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요. 우리 민족의 삶과 또 철학이 담긴 이 한옥. 일제 강점기하에서는 이 한옥이 또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한말에 이제 일본인들이 이 땅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네들은 일본 내에서 살던 이 습관 경험 때문에 낮은 지대보다는 구릉지를 좋아했습니다. 지진해일 쓰나미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한양에 와서 찾은 주거 공간들은 주로 이제 남산 일대였었는데, 그 다음에 보인 데가 지금의 북촌이에요. 그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너무나 좋은 택지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들이 이제 하나둘 침범하려 하자 그래도 민족 의식이 있었던 한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정세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까지 일본인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른바 지금으로 치면 펀딩을 조성해서 집들을 하나둘 이제 입도선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조선인에게 고쳐서 팔자니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줄 수 있는 조선인들이 많이 없던 겁니다. 많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조선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그래서 그 큰 필지를 잘게 쪼개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살림집들을 넣어서 이제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북촌 한옥마을의 사실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 지금 요즘에 이제 카페나 식당으로 뜨고 있는 익선동 한옥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한옥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지금으로 치면 조선시대판, 일제강점기판 분양 한옥이니까. 근데 이걸 싸게 조선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재는 좀 싼 게 들어가고 구조적으로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 정생원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한옥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안 계셨다면 뭐 북촌 또 익선동도 아마 우리가 못 봤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분은 뭐 한글 학회에 집을 지어서 헌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고초도 많이 겪습니다만, 이분은 오랜 기간 잊고 있었다가
근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이분의 존재가 비로소 이제 알려지면서 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도시 한옥들이 남겨질 수 있었구나 하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그 시대의 이제 한옥의 특징은 일단 마당이 상처를 받죠. 마당이라고 하는 게 한옥을 전체를 값싼 보자기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중정 형태로 다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일관되게 적용이 됐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요때 상황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여름에는 밖에서 생활을 주로 했는데 이제 다 실내 생활화 되면서 많은 것이 이제 지금처럼 아웃소싱 되기 시작하던 시절이니까 결혼식은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던 시대니까 뭐 그러한 상황을 담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재가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뭐 유리가 들어간다든가 또 그 함석이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이게 분양주택이잖아요. 네. 집장사 집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장식을 안 쓰는데 처음으로 장식 같은 걸 씁니다. 그 시대적인 분위기는 서양 목구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서양 주택은 비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한국 사람 그 조선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주택난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 빈 시장이 바로 이제 계량 한옥으로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품성이 강한 네. 그런 한옥이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옥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연 친화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예찬론을 지금 사실은 많이 펼쳤는데요.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는 한옥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 없어져야 될 거 많이 없어졌죠 그때. 예, 그렇죠. 특히 이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새마을운동이 사실 농촌 개량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마을길 넓히는 것도 있었지만 지붕 개량이 핵심이었거든요. 그 초가집 지붕 이런 걸 다 없애고 우리가 스레트라고 했는데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때부터 양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나오는데 이게 입식 주방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활의 편리성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한옥을 다 이제 철거하고 네. 그 자리에 양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네. 그때는 그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맞아요. 다 없애버린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인식이 많이 변해서요. 한옥을 활용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생기고 있죠. 네, 요즘에 뭐 신축 한옥도 많이 들어서고 네. 있고요. 이 한옥과 양식 가옥의 장점을 결합해서 외부에선 한옥 같지만 내부 들어가면 이 생활하기 편하게 이제 입식, 부엌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네. 한옥 그 자체의 용도도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카페, 식당만이 아니라 병원, 뭐 치과, 유치원, 동사무소 이 한옥의 장점을 활용한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차용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은 한옥을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네. 봐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민 선생님도 얼마 전에 집 지으셨다면서요? 네. 집 지으실 때 그러면 한옥으로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뭐 한옥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생각을 못 했던 게요. 이 한옥은 그 목구조 자체가 중량 목구조 아까 말씀한 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저 요즘은 이제 전원주택에 유행하는 건 이제 경량 목조라고 하는 우리가 강목이라고 하죠. 흔히 돌아다니는 뭐 2x2, 2x4 막 이런 그걸로 많이 줘요. 그러니까 값이 많이 이렇게 되고요. 가격 때문이야. 예. 지붕도 한옥은 다 기와 지붕이잖아요. 예. 그 기와만 해도 가격이 뭐 정말 순식간에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짓고요. 그냥 현대식 목조 건물로 이렇게 졌습니다. 사실 뭐 한옥을 짓고 살아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격이 비싼데 어떻게 선생님 좀 저렴하면서도 예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옥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한옥하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와집이다, 나무뼈대집이다, 그렇죠. 뭐 흙집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리만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니까 바닥난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면 아파트도 한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옥도 나무뼈대로 만들잖아요. 네. 이게 나무뼈대가 아니라 뼈대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뷰가 넓잖아요. 그 서양에는 없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을 자꾸 흙집이다, 나무집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건 과거로 갈 수뿐이 없는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아파트도 한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료를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단가를 일단 낮출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열을 효율적으로 짓는 집이잖아요. 그럼 열 효율적으로 짓는 요즘 나오는 패시브 하우스도 한옥의 영역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한옥의 어떤 원리를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종합적으로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한옥은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한옥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자연을 닮은 집, 또 자연을 품은 집, 우리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옥은 그냥 과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참 멋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씩 나눠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드리는 말씀이 한옥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과 세계를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이 전통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세계를 인식하는 종합적인 틀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옥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한옥이 반드시 옛날 모습만을 유지해야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화라는 건 그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복도 요즘에 개량 한복이 이렇게 일반화되는 것처럼 이 한옥이 그 편의성이나 이런 걸 좀 보완해서 된다면 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지 북촌이라든지 이렇게 한옥의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더 많아진다면 이게 또 우리의 나라의 하나의 또 문화의 특징이 되고 또 하나의 그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루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이 마당에 대한 기억들 이게 없어서 이후에는 꼭 한번 그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여보 이사 가자. 비싸대. 열심히 하자. 비싸대. 화이팅. 네. 저는 몰 개성의 시대에서 생각하는 개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아파트가 아니라 뭐 연립이든 뭐든지 사실은 개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개성이 없어진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재산적인 증식 수단으로 집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많은 부분 집 내부는 꾸미는 큰 돈을 들이진 않거든요. 근데 정작 예전의 한옥들을 보면 주인장의 기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넣었던 게 한옥이기도 하거니와 집에 이름을 붙일 때도 본인이 지향하는 바를 넣어서 이름을 짓곤 했는데 한 번쯤 우리가 그걸 차용해 본다면 몇 동 몇 호 집에 산다는 건 아니라 내 나름의 가치를 넣어서 집의 이름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 아들방, 딸방, 부엌, 안방의 이름을 각각 한번 지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개성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옥은 하모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뇌리에 남고요. 전통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리 한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옥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지 않나 그런 한옥의 가치를 또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